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그 트로트 무대가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어서 사전에 얘기 없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와서 정말 도망가고 싶다가 PD가 잡는 바람 제가 여기 남게 됐는데 여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제가 역사 이야기 사실 하게 될지 몰랐는데 여튼 좀 그나마 좀 그 분위기가 좀 가셔진 것 같아서 안정된 모습으로 올라왔고요. 계약 과정에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지금 운영하시는 PD님이 저랑 대학교 동기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굉장히 그걸 강조하셨다고. 그래서 매니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면서 이렇게 그 강연하기 전에 클래식 공연하는 거 봤어도 트로트 6곡을 해서 사람들이 혼을 빼놓는 거 제가 처음 봐서 이 자리를 어떻게 서야 되나 지금 거의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게 야외 현장이어서 뭐가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서 하면 조금 좋은데 그러진 못해서 그냥 차분하고 천천하게 얘기할 테니까 막 재밌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조금 전에 옆에서도 어떤 어르신께서 저기 그 K본부에 역사저널 나오는 그 친구 아니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노래하러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이러실래? 아니 저 강연하러 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튼 분위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사실 저도 오게 된 이유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성이 갖고 있는 가치, 특히 임진왜란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의 최대 위기 상황이었었던 이 임진왜란 속에서 진주성이 좀 지니고 있는 가치가 너무 중요해서 그러면 한번 와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마음 지금 단단히 먹고 올라왔고요.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연의 이게 좀 구조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잘 들리시는 거죠? 네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완전히 깨졌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산에 일본의 4만 대군이 정박을 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며칠 걸린 줄 아세요? 요럴 땐 대강 막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답 말하라고 팔짱 끼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기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15일에서 21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해서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 들었던 시간이 2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보름이면 걸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무 일 없이 걸어가는 시간과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는 기간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패전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패전했던 게 사실 임진왜란이고요. 그 다음에 평양을 뺏기는 데까지는 정확하게 한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뺏기고 10일 만에 평양을 뺏겼으니까 나라 전체의 3분의 1을 뺏기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걸렸고 잘 아시다시피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가잖아요.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의주에서 저쪽 안쪽인 심양 중국 땅으로 도망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키고 싶어 했었던 마음은 없었고 광해군한테 조정을 남기고 본인은 만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건데 명나라 입장에서 보기에 진짜 한심한 군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 저 조선의 못난 군주인 선조가 명나라 땅으로 들어오면 체포해서 구속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알아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선조가 그냥 의주 땅에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게 당쟁이라든지 되게 답답했던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 자, 제가 조금 더 원거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배경은 여러분 연산군 아시죠? 네, 의외로 연산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에서 연산군까지가 약 100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 연산군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잘 알다시피 굉장히 나쁜 군주라는 건 잘 아는 얘기인데 실제로 연산군이 왕이 돼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재정을 낭비해요. 정말 기록적인 게 뭐냐면 국가를 통치한 게 약 12년을 통치했는데 12년 중에 8년 정도 통치하는 해가 되니까 국가 예산 전체가 적자 재정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연산군 나오기까지 약 100년간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 흑자와 성장을 기록하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 하나가 나와서
재정 낭비를 막 해가면서 단지 집권 8년 차 만에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로 딱 돌아가게 돼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연산군이 국정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연산군이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세금을 거둘 적에 땅에서 쌀을 뜯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걷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에서 쌀을 뜯는다는 얘기는 주로 양반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고, 특산물을 걷는다는 얘기는 일반 민중들한테 세금을 걷는 건데, 연산군이 부족한 재정을 만회하고자 양반들한테 세금을 걷었을까요? 아니면 민중들한테 세금을 뜯었을까요? 예상했다시피 고마워, 이런 리액션 좋아. 그 민중들한테 세금을 뜯기 시작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가 재정 경제를 나쁘게 만든 걸 넘어서서 연산군은 집권 후반기 때 나라 경제를 주먹국으로 막기 위해서 되게 편한 사람들, 평범한 일반 백성들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뜯어내면서 국가 재정을 버텨내니까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을까요?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연산군 이후에 중종, 명종, 선조 요 기간이 한 7, 80년이 돼요. 근데 문제 뭐냐? 이 7, 80년간의 기간 동안 연산군이 만들어 놨었던 잘못되고 왜곡된 민생 경제를 개선시키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연산군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중종이나 명종이나 선조 같은 국왕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개혁을 하지 않아요. 왜냐? 본인이 살기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혹시 예전에 사극 보실 적에 조광조란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조광조? 조광조가 중종 때 강력하게 싸우다가 쫓겨났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연산군 때 만들어진 잘못되고 왜곡된 민생 경제를 개혁합시다라고 5년간 조르다가 그 결론이 사약을 먹는 걸로 쫓겨난 거예요. 명종 때는 아예 그런 일이 없었고, 선조 때는 율곡이의 아시죠? 율곡이의가 또 거의 20년에 걸쳐서 선조에게 개혁을 요구했으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통상 얘기하는 게 당쟁이 심했어요, 양반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 동인이 나쁜 놈이에요, 서인이 나쁜 놈이에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무슨 학봉, 김성일, 황윤길 이런 이름이 나오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실제로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됐었던 국가 시스템 위기가 무너졌다라는 게 결정적이에요. 왜냐?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최대로 동원할 수 있었던 관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최대로, 상품은 없습니다. 대강 찍으시면 되는데, 최대로 동원할 수 있었던 조선 관군의 숫자가 5,000명을 못 채웠어요. 근데 실제로 이 경상도 쪽에서 동원했었던 의병이 2,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민간에서 양반들이 자기 가산 털어서 모았던 한반도 전체 의병이 5,000이 넘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던 병사가 5,000이 안 됐어요. 되게 심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조선은 외적을 방비하기 위한 조선의 군사 전략서를 보면 기본 병사가 10,000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0,000명을 갖고 외적을 막는 건데, 그 10,000명을 아예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국가 재정화 시스템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냥 빠르지 않게 잘 이해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 귀에는 뒷속에서 나오는 어떤 엿가락 소리와 수많은 아이들의 소음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우아하게 실내 공연장에서나 강연을 하지 오늘 되게 이상해요. 여튼 점점 유등이 되게 아름다워지고 있지만 뒤에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역사의 우연인데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전 세계에 아주 중심지에 딱 껴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세계사적 흐름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군회의를 할 때 우리나라 막 무기 보면서도 막 기분 좋지만, 얼마 전에 막 중국이 막 무기 전시하는 거 보니까 무슨 몇천 킬로로 날아가고 하는 거 보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위치상 미국과 중국이나 과거 소련 같은 세계 열강들이 딱 껴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세계사적 트렌드에 되게 예민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엔 의도했던 게 아니라 딱 우리나라만 빼놓고 세계사가 변해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거 보면 그 뭐죠? 스페인 상인이나 포르투갈 상인들이 범선 끌고 와서 동남아시아에 정박해서 막 조총 같은 거 일본에 팔고 은 같은 거 받아와가지고 중국에서 도자기 사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정확하게 임진왜란부터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서양 영화를 보면 서양 상인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엘도라도에서 금광을 채워서 그 금광으로 중국 물건을 산 줄 알지만 그건 조금 뒷얘기고, 맨 처음엔 포르투갈 상인과 네덜란드 상인이 동남아시아 일대에 정박한 다음에 해류를 타고 쭉 따라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당시 일본에선 이와미 은광이라고 한때 전 세계 은의 80%가 일본에서 생산이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은이 되게 많이 나는데 밑에 왔었던 이 서양 상인들이 조총 같은 걸 막 갖다 주니까 은과 조총을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을 받아다가 중국의 도자기랑 바꿔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공교롭게도 그 무역에 빠져서 우리끼리 그냥 막 세종, 성종, 막 당쟁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공교롭게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100년이 지나고 임진왜란 터지기 100년 그 사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만 쏙 뺀 채 중국 남부하고 일본하고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은과 조총과 중국의 도자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그전까진 동아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후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선진 문물에 눈을 뜨게 될까요? 뜨게 되지 않을까요? 뜨게 되죠. 그래서 아마 조금 어르신 분들 알겠지만 제 지금 방금 입속으로 벌레 하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얘를 먹으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참, 네. 보냈고요. 뭐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마 오다 노부나가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요게 이제 일본의 중세 시대 때 세 명의 영웅인데,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총을 수입한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 징비록이라는 거 했던 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야, 서양 무기로 일본 놈들이 쓰는 거 중에 조총이라는 게 있다면서 하면서 총을 쏘는데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옆에서 신립이라는 장군이 쏴봐 한 다음에 한 발 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옆에서 신립이 화살을 5발을 쏴요. 그러면서 드라마 대본이긴 하지만 조총이 우수하긴 하지만 총기가 느리다. 이거 하나 쏠 동안 우리가 그냥 열심히 활로 쏘면 된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 뭐냐, 우리가 서양 영화 보시면 서양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3열로 딱 쓴 다음에 적군을 향해서 앞에 사람이 쏘고 앉으면 뒷사람이 쏘고 또 앉고 마지막 사람이 쏠 때쯤 되면 앞 사람이 장전을 마친 다음에 일어나서 쏘고, 이런 장면 많이 보죠. 이 전법을 서양에서 배워온 게 아니라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군사 영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5,000명밖에 안 되는 조총 부대로 옆쪽에 있었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다케다 신게의 아들의 4만여 명의 기마 부대를 완벽하게 이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본이란 나라가 원래는 굉장히 아주 후진 국가였었는데 공교롭게도 서양 세력들과 문화 교류를 막 하게 되면서 조총과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전폭 같은 걸 배우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근데 문제 뭐냐, 우리는 그러한 세계사적 조류의 흐름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특징인 건데,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작게 이야기할 땐 당쟁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조금 크게 이야기할 땐 연산군 이후 때부터 망가진 사회 시스템 더하기 우리는 똑같이 머물러 있었고 한편에서 일본은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게 결정적 요인이 됐다라는 거고, 여기에 하나만 더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사극을 볼 적에 군주가 나와서 병사들을 쫙 인솔하고 군사훈련하는 거 한 번이라도 사극에서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강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종대왕 때까지는 군주가 강무라고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군을 통솔하면서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실제로 되게 이렇게 방송에 나가니까 뚱뚱하단 말은 못 써요. 이렇게 좀 통통하시고 약간 게으른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운동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인데, 세종이 실록을 보면 화내는 장면이 나와요. 야, 너 왜 군사훈련 안 시켜? 하면서 군주의 핵심 역할은 강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국가라는 건 조선이란 나라는 언제나 그냥 왕과 양반들이 앉아서 근정전 내에서 토론이나 하고 정쟁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선 초기까지는 군주라는 건 언제나 1년에 몇 차례씩 자기의 군대를 쫙 끌고 군사훈련을 하는 어떤 군사 지도자의 모습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군사 지도자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가 안타깝게도 실제로 세종이 죽은 다음부터 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스템도 망가지죠. 일본은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지나칠 정도로의 문풍, 너무나 물을 숭상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졌으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패배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임진왜란 얘기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기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막아냈고 몰아냈던 전투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떠오르세요? 임진왜란 하면 솔직히. 그렇죠? 제가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임진왜란 이야기를 해봤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진왜란 이꼬르 이순신이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의 역할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남해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남해를 장악했다는 얘기는 서해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군이.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전쟁이 딱 시작하자마자 네, 강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물을 주시면 제가 이걸 따서 먹을 수도 없고 안 따주셨을 것 같고요. 삐졌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지금 이게 저기 영상으로 나가고 있던 사실 순간 까먹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편집 필요할 것 같고요. 라이브인데 뭐냐면 이순신은 중요합니다. 이순신이 남해 제거를 막았는데 보세요. 실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요 얘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보통 토요토미 히데요시 좋아하실 리 없으시죠? 그 솔직히 생각해 보면 사극을 보시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카리스마가 있거나 되게 멋있게 나오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보신 게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막 되게 막 나쁜 놈, 막 괴팍한 놈 거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두 가지 플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게 뭐냐? A 플랜은 해상 제국이 되겠다. 일본 해군을 끌고 가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해상 제국이 되겠다. 이게 플랜 A고요. 플랜 B는 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그냥 명나라를 정벌 한다는 명분으로 그 어디에요? 조선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 A는 동남아시아 해상 제국을 세우는 거고 플랜 B는 중화 제국을 점령하는 게 목표죠. 사실 과대망상인데 여튼간에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플랜 B를 선택하고 진짜로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길을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넘어왔었겠죠. 그렇죠? 총 한 15만 명 정도가 넘어오려고 했었고 본진으로 카토 기요마사하고 이제 그 고니시 유키나가 갖고 왔었던 1군이 이제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딱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순신이 남해를 막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 뭐냐? 들어온 육군 자체는 이게 이제 육군들이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곳에서 오늘 얘기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연 요청이 왔었을 때 꼭 한번 가서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게 된 건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진주성에서 있었던 두 차례 전투 밖에 보통 붙어있는 건 진주 대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주 대첩은 1592년 뭐라고 하는지 사실 못 들었는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고맙고 그 1592년 첫 해에 있었던 1차 대승을 갖다 우리가 보통 진주 대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죠. 그렇죠? 이 두 차례 전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주 혈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전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걸 적어도 우리 진주 시민 그리고 경상도민들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본군은 중국을 점령하고 싶었어요. 중국을 점령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한반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막 죽이고 부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어 했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조선 민중들이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길 원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통념과 다르게 일본군들이 들어오자마자 아무나 죽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주로 나중에 나타났던 현상이고, 초기에 오면 꽤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민중들을 좀 되게 잘해주고 했었는데, 핵심이 뭐냐? 실제로 카토기요 마사의 군대가 서울로 들어온 다음에 남대문을 통과해서 함경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동대문을 통과해가지고 실제로 평안북도까지 올라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본지는 저쪽 스시마 섬에 있는데 일본의 4만여 명의 군대가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도하고 평안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긴 보급선이 길어도 너무 길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급선을 이 한반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보급선을 얻어내려면 어디를 장악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전라도 일대 곡창지대를 장악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날 전주평야라든지 만경강 유역이라든지 그쪽 유역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려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곳인 진주성을 통과해야지만 여기서 하동과 구례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그냥 성춘향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남원을 정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원을 정복하게 되면 다시 밀고 올라가서 전주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루트가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부산과 경남에 있었던 부대가 진주를 통과해서 하동, 구례, 곡성을 통과한 다음에 남원을 점령하고 전주까지 점령해버리면 조선의 어찌됐건 핵심 곡창지대를 장악하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됐으면 이 전쟁은 조기에 끝났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갔을지는 사실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남해의 제해권을 지킨 이순신 장군만 정말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1592년 전쟁이 일어났던 그해 겨울 11월 달에 6일간의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곳 진주성에서 너무나 유명한 당시 관군의 리더였었던 김시민, 맞아요. 너를 위해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주최 측과 그런 협의가 없었다. 엄마, 진짜 맞아요. 누구라고요? 왜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위축되니?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약 3천여 명의 부대와 그리고 또 홍희 장군 곽재우죠, 그렇죠?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이 이곳에서 정확하게 숫자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을 지켰고 실제로 이곳에 몰려들었던 왜군의 부대가 이제 한 3만에서 4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치열한 혈전을 한 끝에 이제 여기서 이겨내게 된 거죠. 6일간의 혈전이고,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여러분 1920년에 우리가 만주에서 일제를 무너뜨렸었던 청산리 대첩 기억하시죠? 청산리 대첩도 꼭 6일간 싸웠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진짜 의미 있는 대첩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진주 대첩하고 청산리 대첩이 공교롭게도 6일간의 혈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바로 이곳에서 결국은 김시민 장군은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라도로 들어가는 병력을 막아버렸다는 데서 이곳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행주대첩 들어보셨죠, 그렇죠? 행주대첩, 그리고 금산전투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금산전투, 그리고 요 진주대첩 같은 경우가 결국은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로 왜군이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 이건 정말 이순신 장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이 강연 준비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 어떤 남편의 부실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진주성 전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을에 저한테 이순신 장군이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막 화를 내고 온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역시 재미는 없네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는 보통 이제 이순신과 의병의 활약 정도만 많이 기억하는데,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군대의 참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 가시면,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 우리 뭐라고요? 그래요. 조명연합군. 너 혹시 뭐 자격증 같은 거 벌써 따고 그랬니? 이거 왜 이렇게 똘똘해? 근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조선 군대 하면 갖고 있는 무기한 뭐 떠오르세요? 삼지창 많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만 가면 삼지창 다 들고 있죠.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지창은 특수 무기입니다. 삼지창은 아무나 쓰는 무기가 아니고요. 삼지창은 원래 당파라고 그래서 자, 일본군은 장검을 쓰죠. 칼이 길어요. 중국 칼이나 일본 칼이 우리나라 칼에 비해서 요 정도가 좀 더 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게 같은 칼끼리 부딪히면 중국 칼이나 일본 칼에 비해서 일본 장도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광해군 같은 경우가 일본 장도를 밀수로 해와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번 좀 배워보려고. 그럴 정도로 장도가 문제였는데 일본 왜구들이 중국 남부로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할 적에 장도로 배 위에서 그렇게 중국 농민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척궤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당파라고 해서 삼지창을 개발해내요. 삼지창이 뭐냐면 위에서 왜군들이 큰 장검으로 찍어내릴 적에 삼지창으로 막는 거예요. 막고 옆에 있는 사람이 창으로 찔러서 왜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지창은 아무나 드는 무기가 아니고 삼지창은 정말 특수무기. 왜냐면 상대가 검으로 내려칠 때 그걸 보고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디 가시면 워낙 삼지창이 지금 남용되는 시대인데 그거 보시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아는 척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막 아빠를 우러러보고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엉뚱한 얘기할 때 당황해 하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네,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왜구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절강성 부대가 평양으로 그러니까 원군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원군에 의해서 평양이 해방되게 돼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 이끌던 일본군이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당연히 저쪽 함경도에 있었던 카토기요마사의 군대도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대가 밀고 올라갔다가 다 모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경상도 쪽으로 쭉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원래 생각은 뭐냐? 그냥 경상도 전체를 지배권으로 두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가 진주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더라도 진주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출세된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경상도를 점유하려면 진주성을 점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으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바로 1593년 바로 다음에 있었던 2차 진주성 전투의 배경이 됩니다. 일본은 여기를 점령해서 적어도 경상도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하게 좀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버텨내야지만 이 왜군을 조금 더 저쪽 부산 일대로 밀어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곳에서 두 번째 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김천일이라든지 이곳을 지켰었던 관군, 의병 뭐 그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6, 7천 명 정도 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때 이 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었던 일본군이 약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5만 명에서 7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군의 선봉장이었었던 카토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일본의 최정예 장군들이 다 이 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략을 해오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알다시피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2차전, 1차전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거뒀지만 2차전에서는 패배했었고 사실은 패배한 상태에서 의병장, 관군 지도자 다 죽고 끝까지 이곳에서 항쟁하던 약 6만여 명의 군민들도 다 학살을 당합니다.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일화지만 그것을 승전하기 위해서 일본이 여기서 주연을 벌이던 가운데서 논개의 유명한 일화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는 건데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지더라도 제대로 졌던 전투, 그러니까 지긴 졌지만 정말 독하게 싸우면서 졌기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일본군이 거두긴 했지만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군은 아예 저쪽 경상남도 부산 쪽으로 군대를 다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전투에선 전라도를 지켰고 두 번째 전투에선 비록 패배했지만 경상도 일대를 수호하면서 일본군을 더 남하시키는 의미 있는 전투를 했다는 곳에서 1차 진주성 전투, 2차 진주성 전투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 끝났으니까 지금 박수 치시면 안 되고요. 저 대강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저쪽에서 저에게 정신줄을 다 놓은 것 같고요. 네. 자, 잠깐 시간만 확인할게요. 왜냐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아직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습니다.
아까는 아시다시피 여기 트로트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어디 무대를 가든지 제가 10분 정도 굉장히 쭈뼛쭈뼛거리면서 시작을 하다가 30분 정도 지나면 듣든 말든 한 3시간 4시간 이런 모드로 가는 이상한 성격이어서 이제부터 좀 안정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해요. 뭐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자랑스러울 필요 있고, 특별히 또 경상도 쪽은 정말 의병의 정말 뭐 의병의 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보면 병자호란 당시에는 생각보다 의병이 거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병자호란 땐 이 경상도 일대에서 의병이 거의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광해군의 정권을 뒷받침하던 사람들이 주로 경상, 좌도, 우도의 북인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탄압을 받고 나니까 사실은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거의 안 나왔어요. 즉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될, 특히 경상도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이라는 건 한편에선 임진왜란의 어떤 히든키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들, 또 하나는 의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전통이 사실은 이곳에서 집중적이고 압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왕 나온 김에 제가 근데 한 두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임진왜란 때 어찌됐건 우리가 그렇게 이곳에서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 않았죠. 간신히 몰아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병자호란 때 어떻게 됐어요? 또 완전히 깨졌죠, 그렇죠?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저에 대해서 환호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야 정말 정신 없네요. 네. 자, 가수들에 대해서 새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뭐가 있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 연구자들이 자존심 같은 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막 승전했다, 졌지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역시 이것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1000년간 한반도를 지켜왔었던 세 가지 고정관념이 완전히 부서졌던 게 임진왜란 플러스 병자호란이에요. 자, 첫째는 뭘 말씀드리냐면, 자, 일본하면 우리가 보통 왜구 이런 말 쓰죠, 그렇죠? 왜구란 말을 써요. 원래 왜구는 어떻게 공격을 해요? 왜구가 정규군이에요? 그렇지 않죠? 보통 왜구라는 건 배를 적게는 2척, 많게는 20척,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막 부산포 앞바다에 나타나서 일대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물건 약탈하고 도망가고, 거의 그런 식의 게릴라전을 펼치는 게 왜구예요. 왜구가 고려 말에 공민왕, 우왕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막 공격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일본 군대는 언제나 배를 몇 대씩 마련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해안가를 약탈하고 튄다,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진 않았지만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그 이후에 약 100년간 명나라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학교에서는 배우셨겠지만 아마 누구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 진관체제라고 해서 지역 단위 방어 체제를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군을 잘게 쪼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왜구가 부산으로 쳐들어오면 경상도 일대의 지방군이 확 달려들어서 막아서 밀어내고, 전라도 일대로 쳐들어오면 전라도 지방군이 모여서 밀어내는 식으로 우리나라 지방군을 다 얇게 쪼개놨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군이 정규군 체제로 전환을 해서 약 500척의 배를 끌고 한 번에 부산으로 넘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진관 체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전쟁 시작하고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서울까지 뺏겼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100년 전에 왜구가 쳐들어오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일본군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전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차 세계대전사, 2차 세계대전사 공부해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과 맞서 싸웠던 프랑스 군대가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그냥 지잖아요. 그것도 보면 실제로 독일이 이 전격전이라고 해서 탱크를 중심으로 한 기갑사단으로 쳐들어오니까 프랑스가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 몇백 년간의 노하우인 거죠. 왜구는 이렇게 상대해야 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깨졌던 사건이 임진왜란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자, 여기 진주성은 약간 애매한 형태긴 한데, 우리가 전국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읍성이 있고 산성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간읍성, 해미읍성 같이 평지에 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공산산성, 남한산성처럼 산 위에 있는 산성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있습니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전쟁 시작하면 평소엔 읍성, 평지성에 살다가 전쟁이 나면 싹 다 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쟁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방식이에요. 이걸 갖다가 좀 세련된 말로 청야전술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건 6, 7세기 때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온 거 아시죠? 장난이 아닙니다. 수나라 얼마 쳐들어왔죠? 100만 대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 무슨 100만이야. 워낙 삼국지 보면 뻑하면 나오는 게 100만이니까. 근데 실제로 수 문제가 이끌고 왔었던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군대를 보면 보병만, 전투병만 30만, 전투병을 먹여 살리는 보급 부대가 언제나 2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110만 명의 부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막아내죠. 어떻게 막아내냐? 100만이 쳐들어왔는데 고려인들이 평소에 살던 곳을 다 버리고 다 산에 올라가서 모든 물자로 산속으로 그 산성 안으로 들어가서 버티니까 이게 무력한 거예요. 지형이 굉장히 안 좋고 막아내요. 수양제 들어보셨죠? 수양제는 정말 육군만 115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러면 115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보급부대는 2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총 420만 부대가 고구려를 침략했던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죠. 하루에 10만 명씩 부대를 보냈는데 전체 부대가 다 출발하는 데까지 3개월 걸렸대요. 자, 맨날 느끼는 게 그때 드론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드론으로 쫙 촬영을 하면 정말 살아있는 만리장성이 움직이는 거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 100만이 쳐들어오든 400만이 쳐들어오든 고구려의 유민들은 다 조그만 성에 들어가서 그 험준한 산성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성 하나를 포위하는 부대가 많아봤자 몇 명이겠어요? 10,000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99만 명은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약 1200만 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엄청난 대군을 갖고 쳐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위대한 항전이었고 나중에 아시다시피 뭐죠, 저기 수 당나라 때도 또 쳐들어왔을 때도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유사시에는 우리나라의 지형이 굉장히 험준하기 때문에 산성에 들어가서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신화가 1000년 이상 내려왔었어요. 실제로 고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조선 때도 똑같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우리나라의 산성은 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부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어요. 임진왜란때 군대가 어디서 왔어요? 남쪽에서 밀고 들어왔죠. 구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더 큰 문제 뭐냐?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온 다음에 시간이 약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전술 방법, 음식 먹는 방법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즉 옛날처럼 산에 들어가서 버틴다고 해서 일본 군대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질 않아요. 심지어 무슨 수까지 쓰냐? 버티고 있다가 배고픈 것처럼 쓱 빠져요. 그럼 이제 우리는 관념에 의해서 에이, 저것들이 빠졌겠지 하면서 평지성으로 내려와요. 그럼 그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몸만 갖고 산성으로 도망가면 며칠 못 버티다가 항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강항이라고 임진왜란 때 저쪽 전주 쪽에서 납치가 돼서 일본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의 간양록이란 글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산성 구조의 전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기사가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패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왜구에 대한 통념도 실패했고, 두 번째는 유사시에는 산성에서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신화도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는 임진왜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왕 나온 게 같이 붙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무적의 요새 섬이 어딜까요? 아니, 섬. 여기서 제주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주도 너무 멀어서요. 제주도 말고. 자,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쵸. 아, 울릉도 너무 멀어. 아, 강화도. 어디? 강화도. 네. 아이가 저기 되게 순수해서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요. 강화도죠. 왜 우리가 강화도를 무적의 섬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몽골이 침략했었을 때 거기서 30년을 버텨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화도는 정말 무적의 섬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역사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물결이 험하고 어쩌고 막 얘기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여차여차해서 강화도 답사를 가게 됐다가 그날 날씨가 오늘처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썰물 때여서 물이 거의 없는데 도대에 가서 이렇게 서보니까 정말 솔직히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 내가 몽골군이면 진짜 편하게 지금 건너왔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통념이 맞나?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때부터 제가 몇 날 며칠간 몽골과 우리나라 고려군과의 전투를 쫙 조사했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 쳤냐? 자, 고려의 삼별초라고 들어보셨죠? 삼별초가 고려의 정예군인데
약 6만 명 정도 되는 정예군이에요. 고려 최씨 무신 정권은 몽골이 쳐들어오자마자 나라 전체와 백성을 지킨 게 아니고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최씨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도망가면서 삼별초 6만 부대원 전체를 강화도로 데리고 들어가요. 이제 무슨 얘기냐? 백성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왕조만 지키기 위해서 전체 정예 부대를 갖고 강화도로 들어가요. 물론 그 중에 백성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장군들이 있었겠죠. 최후한테 막 따져요. 아, 지금 이렇게 가면 백성들 누가 지킵니까? 최후가 눈앞에 보는 앞에서 다 처형을 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전체 군을 끌고 들어가요.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지도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강화도라는 섬은 김포하고 그대로 붙어서 해안선이 굉장히 길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방어하기 쉬운 섬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들어와서 6만여 명, 그것도 고려의 최정예 부대가 강화도 전체를 촘촘하게 막아두니까 여기를 쉽게 몽골군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강화도에서 30년 항쟁이 가능했던 거지, 강화도라는 섬이 진짜 특별해서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언제 믿고 있었냐?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아니지만 병자호란 때 원래는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 복림대군을 비롯한 나머지 일파가 강화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군대를 몇 명 가지고 갔냐? 600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강화도라는 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지킬 수 없죠. 단숨에 무너지면서 남한산성보다 먼저 무너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는 어떤 위대한 승전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앞뒤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야, 강화도만 가서 살면 이겨. 아니면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산성으로 들어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앞뒤 따지지 않고 신화들만 남게 되는 건데 참 아프고 냉정한 이야기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두 사건을 쭉 보고 있으면 적어도 약 1000년 이상, 냉정히 말하면 2000년간 이 한반도를 그 수많은 북방민족이나 중국 세력으로부터 지켜오던 3대 방약이 완벽하게 무너졌던 시간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롭게 국가를 혁신하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중국은 임진왜란 이후에 명에서 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일본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끌던 시대에서 에도막부로 들어가면서 공교롭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나라들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냥 과거에 얽매이면서 차분하게 하강이 되죠. 이게 언제 드러나게 되냐? 잘 아시다시피 1876년 강화도 조약. 이게 무슨 얘기냐?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서양 세력이 들어왔었을 때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끝내 국권을 지켜냈고 우리는 되게 속상하게도 근데 식민화가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낮춰보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진짜로 이 진주 유등축제가 소중하고 우리의 지역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다라면 이것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 또 진짜 가치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찌됐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면서도 조금 반성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할 적에 이 진주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막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2차 전투를 통해서 이곳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이곳에 살려고 숨어들었던 바로 이곳에 있었던 6만 군민들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우리 보통 임진왜란 기억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요?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김시민, 곽재우 이렇게 영웅 위주로 기억하지만 그때 살았던 평범했던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고 지도자를 잘못 만난 대가로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소중한 가치와 가족과 공간을 다 잃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축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 너무 좋은 거고 또 역사도 너무 좋은 의미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나요? 네, 트로트 공연보단 못하지만 즐겁게 들어가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영환 작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